제가 대기업들 예. 끌어안고 예. 혁신 성장의 파트너다. 그랬더니 저보고 삼성 가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강해서 갔거든요. 그 예. 후에 다 갔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가고 총리도 가고 예. 다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제가 공급 대책 빠졌다. 이 규제 일변도로 안 된다. 정치 이념만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공급 대책 낸다고 온 날리고 온 후보도 다 날리고 너무 늦게 왔어.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했거든요. 그거 제가 하자 했거든요. 제가 공급이 나와야 된다. 다주택자들 문을 열어줘야지 사람들이 누구에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오른 부동산 가격의 이익 실현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 불공정하지 않냐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말이죠. 그리고 이게 시장 경제에 부동산 시장이 그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 2주택자는 20% 중과하고 30주택자는 30% 중과합니다. 2년 동안 유예하자 그랬어요. 그럼 2년 동안 물론 나온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장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런데 안 받고 그러길래 제가 끝까지 주장을 했더니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배석했던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은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저걸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나 산업정책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대책 그렇죠. 전부 그 후에 그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현직에 때 주장했던 내용들. 그때 그러니까 좀 일찍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안. 저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했더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을 거예요. 물론 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겠지만 뭐 경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그렇게 급격히 올리면 고용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수용성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게 비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입니다. 맞습니다. OECD 2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감당 못한다. 지금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기 중에 올린 최저임금이 민주화 이후에 올린 어느 정부 하위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처음에 2년 동안 30% 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얘기를 들었더라면은 경제나 부동산 이렇게 안 됐을 거. 사실은 제가 아주대 총리하는데 부총리 제의가 왔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공식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다시 재차 연락이 와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캠프에서 그 보고서가 바이블이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김 총장이신데 이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말 듣고 부총리 되기 전에 대통령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만나가지고 청문회 며칠 앞두고 만나서 제가 대통령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주 성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는 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성장 포함해서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며칠 뒤에 있는 청문회 가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혁신 성장이 강하게 했고 그때 청문위원들이 왜 부총리는 모두 발언부터 답변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하는 말을 한 번도 안 쓰냐 그랬어요. 한 번도 그 말 안 썼습니다. 제가 그 말을 뭐라고 쓰냐면 사람 중심 투자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득주 성장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 네이밍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가 맞죠. 일부 소득만 늘려가지고 성장 안 됩니다. 소비, 투자,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용어 자체가 프레임 논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정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외에는 저도 어쩔 그 말을 쓰긴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내가 소득조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때 야당 청문인들 왜 부총리 그 말 안 쓰냐고 이렇게 애들로 비판한다고 그렇게 했었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개헌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개헌 방법으로는
현실은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지금 3분의 2, 네.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고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냈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거는 내년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예.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소집하자.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3월에 선거니까 6월 지방선거 때 지역별 권역 대표로 해서 정당이 추천해서 이 국민회의를 구성하자. 예. 국민회의 임기는 1년. 그러니까 한시적인 겁니다. 예. 1년이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헌법 개정 국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를 보자. 1년의 시간 딱 정해놓고 예. 그러고 그게 정해지면은 국회 절차 거치고 국민투표 붙이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제가 주장한 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사이클을 맞추자.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한 임기 내에 전국 선거 3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방선거. 총선, 지방선거 있거든요. 둘로 줄이자.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내년 이제 5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예. 그러고 법 만들고 예. 그 회의를 소집하면 한 3, 4개월 걸린다고 치면 10월 중에 소집하고 내년 10월에 예. 1년이면 후년 2023년 10월까지면 합의안 나오고 그럼 10월부터 후년 총선 때까지 이제 헌법 절차를 맞춰서 개정안을 끝내면 그렇죠. 그럼 7공화국이 2024년 총선 때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기가 현직 국회의원은 예. 임기가 보장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 임기를 지금 대자면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안 할 테니까 보장을 하고 대신에 대통령 임기는 2년 남짓 되겠죠. 그 대통령은 또 기회를 부여하나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상 예. 제가 알기로는 헌법 개정할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헌법은. 그러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저를 포함해서 미리 자, 이제 공약을 내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 합의하자. 누가 되든 나는 이 일 완수하고 플러스 내가 해야 될 개혁 조치들 이내 틀 만들. 저 같은 경우는 국정의 운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이면 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제가 1년이면 예. 심리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교육개혁의 틀이나 경제 패러다임 틀만서 2년이면 틀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개혁이고 개헌이고 동시에 선거법을 포함한 법 개정, 정당법 고쳐야 되고요. 제가 정당 보조금 없애야 했거든요. 정당 보조금을 지금 분기마다 거대 정당이 한 200억 가까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억 정도를 가져가는데 왜 이 볼상사나운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꾼들에게 월급 주고 그렇죠. 인건비주거든요. 왜 정부에서 그렇게 의사결정하냐? 저는 그 없애자 대신에 대안으로 유권자들에게 5,000원씩 바우처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5,000원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후원하면 되는 건데 그 뭐 4천만 명이 다 하진 않으니까 뭐 한 반만 한다고 쳐도 1,000원입니다. 1,000원. 지금 뻔뻔해요. 그러네. 차이점은 뭐냐면 그 같은 후원을 하는데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거냐 유권자가 의사결정 그 차이겠냐. 그거를 제가 볼 적엔 2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아주 표표히 그만두고 나오면은 예.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들에게 그거를